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69세의 김대곤, 그게 바로 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네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며 모든 걸 포기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밤 저와 함께 이 긴 여행을 떠나보실래요? 제가 살아온 69년의 세월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22년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저는 종로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 구석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는 누더기 같은 외투 한 벌뿐이었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안에는 하루 종일 주워 모은 빈 캔들이 들어있었죠. 겨우 1,000원어치도 안 되는 것들이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영무원이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중얼거렸죠.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지? 그때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차라리,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처음부터 들으셔야 해요. 1954년, 저는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김을 말리는 일을 하셨죠.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3남매 중 둘째였는데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만큼은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셨죠. 대곤아, 너는 달라야 한다.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9살에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25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김진우라는 이름의 착한 남자였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1980년에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꿈이 많았어요.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살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1982년에 첫째 아들 제모가 태어났고 1985년에 딸 제이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옷 수선, 반찬 가게 일, 포장지 붙이기, 손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 공부는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저 학원 가고 싶어요. 제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자기만 못 다닌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조금 더 힘들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야간 일도 더 해볼게. 당신도 무리하지는 말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 부부 40년간의 희생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죠. 새 옷 한 벌 사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외식 한 번 하는 게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어요. 제모는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죠. 반면 제이는 활발하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좀 이기적인 면이 있었어요. 자기 원하는 걸 못 가지면 며칠씩 삐져 있곤 했죠.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새 운동화 신는데 왜 저만 이런 걸 신어야 해요? 제이가 중학생 때 투덜거렸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사줄게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만으로도 월급의 절반이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버텼어요. 지금만 힘들면 된다. 아이들이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지면 우리도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모는 연세대학교에 들어갔고 제이는 이화여대에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김씨네 아이들 서울 명문대 갔다더라고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당시에도 한 학기에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두 아이 합치면 1년에 500만 원이었어요. 남편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될 때였는데 말이에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정말 죽겠어요.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이 대답했어요. 괜찮아, 대출 받으면 돼. 아이들 졸업하고 취직하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때부터 빚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은행 대출, 사채업체 대출, 이자가 높다는 건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대학생이 된 제모와 제이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생활비, 교재비, 동아리 활동비, 아르바이트용 옷값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엄마, 저희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어느 정도는 써야 해요. 너무 쪼잔하게 살면 무시당해요. 제이가 말했을 때 저는 또 무너졌어요. 우리 딸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리한 일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버텨주지 않더라고요. 여보, 좀 쉬어요. 아이들한테 돈 좀 덜 주면 안 될까요? 안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졸업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졸업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모는 취업이 잘 안 됐고, 제이는 취업은 했지만 결혼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원했어요. 2018년, 제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비용만 3천만 원이었어요. 당시 저희 집 전세금 일부를 빼서 마련했죠. 신혼집 보증금도 저희가 보태줬고요. 딸이 시집가서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모도 그 즈음에 결혼했어요. 조용한 아이답게 크게 치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혼집 마련비는 필요했죠. 저희는 또 대출을 받아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2019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빚은 점점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끝이야. 애들도 다 결혼했고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0년 봄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선생님,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나요?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합치면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응급 상황이니까 일단 수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치료비는 준비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모야,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필요해. 엄마,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거든요. 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제이야, 아빠 수술비 좀 도와달라. 엄마, 저희도 지금 출산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결국 집을 팔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우리 집이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빚을 다 갚고도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죠.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집을 팔아서 생긴 돈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금세 바닥이 났어요.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면서 남편을 돌봤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백화점 청소, 사무실 청소, 65세의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매일 밤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도 안 도와주고 저 어떻게 살아요? 2021년 여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폐렴에 걸렸어요. 기계의 도움으로 겨우 숨을 쉬고 있던 남편의 상태가 더 악화된 거죠. 보호자분,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각오하세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제모야, 아빠가 정말 위험해. 병원에 와야겠어. 엄마, 저희 아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말 못 가겠어요. 제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제이야, 아빠 마지막일지도 몰라. 엄마, 저도 지금 출산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이들은 각자의 일만 신경 쓸 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저의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의식은 없었지만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식은 정말 초라했어요. 조문객이 10명도 안 됐어요. 아이들은 와주었지만 장례 비용 때문에 다투기만 했어요. 엄마, 저희도 돈이 없어요. 간소하게 치르세요. 그래도 아빠 장례식인데. 그럼 엄마가 다 하세요. 결국 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장례 비용으로 제가 가진 마지막 돈까지 다 썼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혼자더라고요. 원룸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또 돈 달라고 하네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원룸에서 쫓겨난 후로는 하루하루 잘 곳을 찾아 헤맸어요. 찜질방 24시간 카페, 지하철역,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음식은 편의점 버린 도시락을 주워 먹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굶기도 했어요. 몸무게가 10kg도 넘게 빠졌어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사나 하는 눈초리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추위를 피할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손가락 끝이 동상에 걸려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줍고 있던 캔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러워.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젊은 남자였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캔을 다시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찼어요. 할머니,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그때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냥 놔둬. 갈 곳 없는 거 뻔해.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다리였어요. 우리가 젊을 때 데이트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아래쪽 강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차라리 여보 곁으로 가는 게 낫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모였어요.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엄마, 뭐 하고 계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모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엄마, 내려와요. 위험해요. 그날 제모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몇 일만 더 계시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결국 또 쫓겨났어요. 제이 집으로 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신생아가 있어서 조용해야 하는데 잠깐만 계시다가 정부 지원 받는 걸 알아보세요. 정부 지원이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아이들 소득이 있으니까 부양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저를 부양해주지 않았죠. 2022년 겨울, 저는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됐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감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폐지를 줍고 있는데 넘어졌어요. 어지러워서 균형을 잃었던 거죠.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요. 그 사람 이름이 민수였어요. 30살 정도 되는 젊은 남자였는데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식당에서 잠깐 쉬고 가세요. 따뜻한 음식이라도 드시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민폐가 될까 봐서요. 하지만 민수가 계속 권해서 따라갔어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김치찌개와 따뜻한 밥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인지 눈물이 났어요. 그냥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고마워서, 정말 고마워서요. 그날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지금 상황까지 민수는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포기했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날 민수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저희 식당에서 일해 보실래요? 월급은 많이 못 드리지만 잠깐씩이라도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수는 진심이었어요. 설거지나 간단한 청소, 그리고 할머니가 요리를 좀 아시면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민수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손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민수가 계속 격려해줬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설거지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 처음 봐요.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면서 익힌 솜씨들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끓이는 솜씨가 좋다고 민수가 칭찬해줬어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 맛이 정말 특별해요. 어떻게 끓이시는 거예요? 그냥 정성스럽게 끓이는 거지. 마음을 담아서.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이 김치찌개 누가 끓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맛 같아요. 그때부터 김치찌개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제게 식당 위층 작은 방을 내줬어요.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집세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가 생겼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매일 밤 고마운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먹으러 오는 분들이었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만한 나이인데 혼자 사세요. 가끔 김치찌개 해드리는데 할머니처럼 맛있게는 안 돼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을 담는 거야.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끓이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만 마음을 쏟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 하고요. 2023년 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희 식당 이야기를 방송국에 제보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PD님이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PD님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 이런 힘든 일을 겪으시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큰 반향이 일었어요. 많은 분들이 식당을 찾아오셨고 제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저도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어요. 할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준다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 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온라인에서도 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자식들이 너무하다. 갱인 단일이 성시섰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 나라면 못 견뎠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래서 되나 싶다. 하지만 가장 마음을 울린 댓글은 이런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부모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오랫동안 안부도 안 물었거든요. 제 이야기가 가족 간의 화해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모와 제이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먼저 제모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방송에 나오신 거 봤어요. 그래?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모야, 괜찮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동안 저희는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요. 그 다음날 제이도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찾아뵙고 싶어요. 제이야.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제 자식들이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엄마, 제모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몰려왔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고 그리움. 40년 동안 키운 내 아이들이었거든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왜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제모야, 제이야. 엄마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여기서 민수와 함께 식당 일하면서 살고 싶어. 손님들이 저를 필요로 하거든. 며칠 동안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의 오해도 풀었어요. 엄마, 저희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알았다면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괜찮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지는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식당에 와서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식당은 더 유명해졌고 손님들도 더 많아졌어요. 민수는 저를 정식 동업자로 인정해줬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저희 식당에 대들 보세요. 때로는 전국에서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 가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고 제안한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팔크런의 사공보마는 메스 무는 데를 길이 만데.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무슨 책을 써? 하지만 주변에서 모두 격려해줬어요. 할머니, 꼭 쓰세요.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쓸 수는 없어서 작가분이 도와주셨지만 모든 내용은 제 이야기 그대로였어요. 책 제목은 69세 다시 시작하다였어요. 출간되고 나서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독자들의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할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오랫동안 안부도 안 물었는데. 할머니, 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할머니 보고 힘 얻었어요.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니. 그해 겨울, 제모와 제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희가 큰 식당을 하나 차려드릴게요. 엄마 이름으로요.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니? 엄마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도 엄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작은 식당이 좋아. 여기서 민수와 함께 하는 게 행복해. 엄마, 제모야, 제이야. 엄마가 원하는 건 큰 성공이 아니야.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마음 나눌 수 있는 게 좋아. 아이들은 조금 아쉬워했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대신 아이들이 제안한 건 식당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엄마처럼 힘든 분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어요. 민수도 찬성했고요.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식당 한쪽에 작은 휴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무료로 따뜻한 차도 드릴 수 있고, 간단한 음식도 나눠드릴 수 있었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갈 곳이 없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차가운 밤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분들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24년 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상이라니 제가 뭘 했다고. 하지만 시 관계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지와 이웃사랑 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모습이 지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식 날, 제모와 제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와줬어요. 민수도 함께였고요.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전만 해도 한강 다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특히 민수, 그리고 제 마음을 다시 열게 해준 소중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조촐한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녀도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보여준 삶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도 많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함과 강인함을 배웠어요. 제모와 제이도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엄마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 저희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있으면서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아이들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보가 보고 싶지만 이제는 여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2024년 가을, 저는 여전히 민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이제는 정말 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와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잘 먹어주죠. 때로는 전국에서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걸요. 가끔 제 과거를 생각해 봐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 절망했던 순간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왜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지금의 행복을 생각해요.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려고 해요. 요즘 제게 생긴 새로운 꿈이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 지원도 받고 후원도 받아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민수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줘요. 할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이들도 도와주겠다고 해요. 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거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9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민수 같은 사람들, 식당에 오시는 따뜻한 손님들, 이런 분들도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용서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모와 제이를 용서하면서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결국 자신만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 70이 다 되어가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꼭 안부 인사라도 드리세요.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효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 식당에도 놀러 오세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